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시험 보고 또 이렇게 뵈니까 정말 새롭네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시험 조금 낯선 거 있었지만 거의 다 본 것들이라 그냥 괜찮게 보셨으리라 저는 혼자서 생각을 했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선은 이제 채점은 채점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이거다 저거다 말들이 지금은 한참 많을 때예요. 그죠? 내 답이 맞을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 또 자다가 또 이불킥하면서 고친 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이럴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을 다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 때다? 이제 2차 준비를 서서히 발동을 걸어서 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올해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으실 분들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혹시 또 잘 원하는 결과가 없더라도 어때요? 내년에 또 준비하게 되면 요번에 2차 준비한 것들이 하나의 자산이 돼서 내년에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출발 선상이 조금 달라진다고 보셔야 되죠. 아주 처음 시작하는 거하고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떠나간 그 1차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말고, 점수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또 의외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점수 안 될 것 같다고 막 1차 안 하겠다. 작년에도 저한테, 그러니까 2차 안 하겠다고 그래서 톡도 주시고 막 전화도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하셔라.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2차까지 다 합격하셔갖고 최종 퇴합 가시고 교수님 말씀 듣기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선생님들도 지금은 이제 1차는 조금 밀어두시고 오늘로 이제 정리하시고 2차 준비하시면서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출제되었던 부분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실게요. 먼저 제가 이제 그 문제지를 보고 좀 당황했던 게 저도 3번 문제 보고 자궁 탈출증하고 저는 이제 그 심화 시간에 제가 강론 특강 때 그림만 보여드렸나 그랬거든요. 자궁 탈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처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던 거라 선생님들께서도 보시고, 이 패서리는 피임기구에서 이제 나왔던 거고, 그래서 유출을 해내셨을 수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1점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그 비수술 요법에서 이제 그 산도, 질의 산도 보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갖고 네, 여기 보시면 산도 하면 이제 요거는 약간 이제 상식선에서도 쓰신 선생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세척 하는 건데 그 강론서 제가 이걸 막 찾아보니까 강론서 한 곳에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간호 측면에서 보이는 게 정확하게는 그렇죠. 식초하고 가산화수소로 질세척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새는 더 좋은 약물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야말로 그거는 이제 채점관이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간 강론서 상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식초를 희석해서 질세척한다 이런 식으로 쓰셨으면 아마 점수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아쉽게 보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본 게 2교시 5번의 가와사키 병이었거든요. 이거는 청킹으로 해서 문제화도 했었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 쓰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고에서도 거의 이제 진단 그 5가지 진단 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래서 한홍 없는 양측성 결막 충돌, 그래갖고 정확히 이제 이 부분은 쓰셨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딸기혀, 딸기 모양혀, 딸기 양혀 이런 식으로 유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도드라져 있는 딸기 모양의 혀, 이렇게 해도 다 인정이 되겠죠. 여하튼간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고열의 특성 해갖고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이제 그 진단 기전에 나와 있는 대로 5일 이상 지속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앞에 약물에 잘 반응이 없는 열이거든요. 그래서 열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열제나 항생제를 썼을 때도 잘 조절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5일 이상 열이 지속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진단 기준에만 그 방점을 둬서 본다면 5일 이상 지속되는,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앞에는 어떻게 채점이 될지는 저도 이제 정확히는 잘 모르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심장 합병증 관련해 갖고 사정할 때 비침습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무엇이냐. 요것도 이제 책에 강론서에 정확히 나와 있기는 이제 심장 초음파. 예. 요것도 이제 아마 유추해서 쓰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번은 이제 호르몬 작용이었거든요. 호르몬도 수도 없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프롤락틴, 오시토신, 이거는 이제 수유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호르몬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번 시험 문제를 보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정확하게 답이 나오고 채점관이 정확한 루브릭을 가지고 채점할 수 있게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시면 대신 이제 단답형처럼 참 쉬운 거죠. 그렇지만 이제 모르면 쓸 수 없으니까 문제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롤락틴하고 베라녹제를 정확히 쓸 수 있는가, 그게 아마 방점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에 뭐 이렇게 GnRH 저하, 그다음에 FSH, LH 저하 뭐 이런 것까지 쓰셨어도 뭐 문제가 없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여기서의 그러니까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바로 프롤락틴, 베라녹제, 이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중간에 뭐,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는 호르몬들은 약간 표현이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프롤락틴, 베라녹제, 그리고 중간에 이런 GnRH, FSH, LH 이런 것들을 같이 언급을 하셨어도 뭐 좋은 답안이죠. 그리고 그 모유 분비 관련해 갖고 억제하는 피임과 관련해서 볼 때 우리가 에스트로겐 함유된 복합피임약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에스트로겐의 모유 분비 억제 작용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도 수도 없이 얘기를 했던 거니까 선생님들이 아마 너무 웃으면서 잘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프로게스테론만 함유된. 그래서 프로게스틴이라고 쓰셨어도 돼요. 프로게스테론. 똑같은 말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3교시에 이제 2번이었죠.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청킹으로 했었죠.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그 시험 끝나고 나니까 그 톡을 주셨는데 교수님 목소리가 귀천에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킹을 같이 하면서 했다 막 이렇게 하셔갖고, 청킹 아니어도 이거 뭐 쓰셨겠죠. 거절증, 거부증, 퇴행 뭐 해갖고 아주 쉬운 뭐 문제였죠. 그리고 4번 이제 문제에서 자궁 내번증. 그래서 요것도 저희 교재에 있고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문제화는 이제 되지 않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이제 제가 수업할 때 했던 기억이 나고, 관련해 갖고 이제 터부탈린으로 자궁 이완시켜서 제자리에 집어넣고, 그러고 나면 옥시토신 줘서 수축을 시킨다. 이 부분까지 정확히 이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저희 시험 보기 바로 전에 약물 관련해서 한번 리뷰를 쭉 하시라고 했죠. 그래갖고 그 리뷰를 또 하셨으면 요거 터부탈린이나 옥시토신 관련해서는 이제 쓰실 수 있었으리라 저는 이제 또 믿습니다. 그리고 태반 부착의 이상 같은 경우에도 그 시험 전에 바로 또 다뤄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기억이 잘 나셨을 텐데 한 선생님이 또 그걸 마지막에 이렇게 고치셨대요. 유착태반 쓰셨다가 다른 이름으로 고치셨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똑같이 다뤄주셨는데 그거를 본인이 괜히 고쳐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가력, 무자극 검사, 양수 지수가 이제 한꺼번에 산정 간호처럼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나왔는데요. 상가력 같은 경우에도 몇 번 이제 문제를 제가 냈었죠. 그래서 쉬운 문제지만 또 정확히 모르면 헷갈릴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입만조유연에서 만조유연 해갖고 쓰셨으면 됐죠. 0111 아마 답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무자극 검사에서는 이제 두 가지, 태동하고 태아 심박수,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양수지수도 시험 보기 바로 직전인가? 제가 또 다 그거를 그 채점, 그러니까 첨삭할 때 잘못 쓰신 분들은 5에서 24를 제가 다 고쳐놨었거든요. 아마 안 써 있었다 그러면 난 잘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5에서 24 다 써드렸는데 그거 기억하셨으면 아마 5에서 24가 정상치니까 3cm은 이제 양수 가소다. 여기서 이제 그 키워드는 양수 가소.
이 부분을 이제 정확히 쓰시고 관련해 갖고 뭐 설명을 부연해서 쓰셨어도 되지만 점수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수 가소 그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문제가 보면 그렇게 정확한 이제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딱딱 떠오르는 그 단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아마 루브릭에 넣어서 채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인하고 같이 나왔던 문제긴 한데요. 제가 이제 가르쳤던 부분이 있어서 검사명은 이제 계속 했었던 가림 검사, 차폐 검사였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쉽게 쓰셨을 거고, 그래서 정상 소견은 너무 쉽죠. 가리지 않은 눈, 움직이지 않고 막 흔들리고 움직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적색 반사였죠. 적반사. 대강 반사는 눈을 밝은 곳에서도 할 수 있죠. 환자들 딱 되면 대강 반사 딱 조여드는 거니까 여기서는 답은 적색 반사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두도 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라서 잠깐 보고 넘어가시면 그대로 이제 비말 감염하고 수포를 통한 접촉 감염 이렇게 쓰셨어도 되는 거죠. 접촉 감염, 비말 감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저는 연구 면역이라고 보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 또 성인간호 교수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썼다 이런 선생님도 있고 그런 거 봐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이거는 일단 그렇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또 성인간호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설은 너무 빨리 끝났네요. 한 20분 하라 그랬는데 그 해설은 이 정도로 이제 끝이 났고요.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이제 미련은 1차는 두시지 마라.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1차보다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가 시험 공부를 해봤거든요. 1차는 이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점수였는데 제가 이제 2차 준비를 그때 그 경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경기도 했을 때 집단 토의도 있고 그래서 준비를 집단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독고다이로 혼자도 하고 막 이래갖고 그렇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핑계가 될 수 없겠죠. 어쨌거나 2차 준비가 1차보다 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해야 되고 남들 앞에서 또 내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집단 토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습하고 또 그런 게 충분히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자리에 막상 자리에 가서 안 나올 수 있고 머리가 이제 하얗게 변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생님들 저희 이제 팀에서 조를 짜갖고 해드릴 때 작년에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정말 그 조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끌어주셔서 지금 이제 막 카페 같은 데는 솔직히 막 초수라 그러면 잘 안 붙여주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상처받고 나는 장소를 제공할 테니 제발 끼워달라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구걸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들 우리 이제 밴드는 이렇게 결성이 돼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1차 그 이제 발표가 나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밴드 결성이 또 되기도 해요. 마음 아프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오셔갖고 지금 공부 같이 하셔서 또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저희 교수진도 계속 신경을 쓰고 하니까 혼자 하려고 그러면 되게 제가 만약 시험 볼 때 제가 이런 도움을 받았더라면 저는 정말 너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요거 우리 팀에서 이렇게 하실 때 적극적으로 같이 하시고 또 이게 심리적 지지도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때도 이렇게 밴드로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심리적 지지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2차 때는 더 그런 심리적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힘내셔서 하시고 또 어려움들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밴드톡이든지 뭐 문자도 막 제 전화번호 다 이렇게 까져 있어서 전화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그렇게 바쁜 사람은 아니니까 하셔갖고 어려움들 같이 나누시고 하시면서 2차 준비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 반드시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오랜만인가요? 시작 끝나고 만나니까 마음이 또 다르네요. 제가 너무 반갑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또 밴드에서도 뵙고 또 밴드 톡으로도 뭐 문의사항 있으면 말씀 주시고 하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또 유경험자로서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다음에 우리 이제 성인간호 교수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오, 마이크. 하울리. 너무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아, 진짜 어떻게 그 감격을, 그죠? 애쓰심을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 울림이 너무 심한데.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그죠? 이 긴 시간을 달려서 종착지, 반 종착지까지 갔다 오셔서 너무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가 뭐 답을 이미 가다바는 다 공개가 됐으니까 답을 막 맞았다 틀렸다 하는 것보다는 그죠? 전체적인 이렇게 경향을 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2차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시간이 가볍게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인 거지 이때 막 채점하고 우리 몇 점이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 한번 보시고 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어떻게 실제 임용에서 나오고 있는가 가볍게 정리하면서 오늘부로 1차를 이제 털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2차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이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시된 선생님께 드린 자료 보시면서 저희가 뭐 가다번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저는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오실 선생님들이 저희랑 같이 1년을 달려오신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실시간으로 또 방송이 되니까 전혀 처음 이제 저희를 보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막 이거 제가 얘기했던 거죠, 막 강조했던 거죠 이렇게 자랑을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해주실 거고 저는 막 그런 걸 자랑 또 그런 거 별로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들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꾸려보고자 합니다. 자, 성인 지역 정신, 성인 여성아동 이렇게 우리가 5 영역으로 해서 제가 이제 성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딱 오픈되자마자 언제 이게 나오나 그래서 시간 올라오자마자 문제를 봤더니 역시나 기본이 굉장히 중요했다. 첫 느낌은 저는 그랬어요. 기본을 굉장히 충실히 하신 분들은 좀 시험을 좀 편안하게 보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너무 쉬웠다가 아니라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고 임용은 항상 제가 늘 강의할 때 강조하지만 기본 개념, 병태 생리 그거가 가장 기본이고 거기서 시작되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어렵게 돌아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런 시험이 일단 임용이 아니다. 그죠? 최소한의 문제로 이렇게 선생님들을 선발을 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에 충실하는 것이 역시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강의를 진행해야겠구나. 이런 제가 스스로 좀 다짐을 하게 됐고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지역이랑 약간 짬뽕된 그런 통합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폐결핵에서 저는 계속 폐결핵의 여러 가지 그죠 주요 용어, 뭐 사이드 개념 이런 것들 많이 강조했었는데 문제 답은 딱 결핵이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문제가 나오다니 이런 약간의 놀람을 주는 그런 2교시 첫 번째 문제였지만 그래도 선생님들 어렵지 않게 풀지 않으셨을까. 이 파트 자체에서 그냥 감염병이라고 딱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감염병에서 폐하면 사실은 결핵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유추도 하실 수 있으면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무수히 많이 봤던 약간 이름과 같은 이름을 쓰라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렇게 아주 난해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선생님들은 결핵이 아니라 폐결핵으로 쓴 것도 이제 맞게 해달라 막 이의 신청 제가 그것도 또 한참 또 읽어봤는데요. 글쎄요. 그게 우리가 답을 정확하게 요것만 요거 다른 거는 답이 아니다. 요렇게 이제 그 평가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맞았다. 내가 쓴 답이 맞았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죠? 결핵 이런 네이밍, 질환명을 묻는 문제가 사실은 최근에 출제된 적이 사실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그죠? 순간 머리를 탁
이런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사증후군으로 대사증후군 전체 묶어서 그다음에 기준들 5가지 중요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기준 의리 쓰는 것까지 문제를 우리가 만났었지만 또 그죠?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5가지 중에 하나의 세부 이 수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조금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만나봤기 때문에 충분히 답을 쓰셨을 것이라 그리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는 그 제시 그죠? 제가 문제 풀이할 때마다 늘 강조하지만 작성 방법에 있는 전제를 우리는 꼭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잘 쓰시지 않았을까.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BMI 그죠? BMI를 또 구하라 하니 소수점 둘째자 요거 조금 설마 또 헷갈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사증후군의 가장 표면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7번 문제는 그죠? 뭐 과거처럼 몇 가지 쓰세요 이렇게 막 묻는 문제는 이번에 딱 하나 나왔습니다. 2가지 그죠? 2가지 투석에서 2가지 묻는 문제 딱 하나 나왔고 사실 그런 문제는 작년에도 그 스테로이드 물을 때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문제는 사실 점수를 주고자 하는 문제예요. 그죠? 명확하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답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어쨌든 7번은 대사증후군을 약간 숨겨놓은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대사증후군에서 핵심을 제시하고 우리 또 영역별 문풀에서 계속 대사증후군 얘기했었는데 거기서 충분히 선생님들이 복습하셨더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경변증. 이 용어들을 좀 보면서 저는 용어도 좀 옛날 용어로 막 문제가 나왔어요. 시험이. 간경화 막 이렇게 나오고, 그죠? 신증후군 요즘에 또 콩팥으로 용어들을 많이 바꿨는데, 과거 용어를 쓰시는 거 보니 좀 노 교수님이 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용어들이 조금 올드했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고요. 그래서 간경화증. 그 중에서 간성 내병증이 딱 나왔습니다. 그죠? 문제 내기 되게 좋은 부분이잖아요. 간경화에서 우리 복수랑 여러 가지 문제들로 봤었지만 이것도 한마디로 얘는 간경화의 간성 뇌병증의 병태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죠? 암모니아 이거 너무 쉬운 개념. 그죠? 암모니아 또 그때 그 병태 생리에 대한 중재, 약물 중재 딱 요거 하나 명확하게 성인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개념 그리고 대상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약물을 투여하는가. 대상자가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 말은 결국 경구 투여 안 된다. 그죠? 비경구의 어떤 방법을 묻는 문제. 그래서 우리 그 기본적으로 그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약물 항생제 투여하는 건 결국 항생제 연상해서 선생님들이 쓰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항생제를 쓴다 세균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죠? 어디 세균입니까? 장내 세균이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항상 출제가 돼요. 뒤쪽에 신증후군 문제도 그렇지만 문제들이 묻고 있는 것을 연속해서 묻게 됩니다. 전혀 별개의 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개념 하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간경병증에서 특히 뇌병증 파트에서만 그 안에서만 문제를 다 낸 거예요. 요 9번 문제는 그쵸. 그렇게 해서 9번 문제에서 간담체에서 간경병증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간성 뇌병증 딱 그 파트가 디테일하게 약간 좀 들어가서 나온 문제 요거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성인 파트에서는. 자, 그 다음에 10번 감염병 수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그 게시판 막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를 뭐 직접 접촉, 간접 접촉 막 이렇게 전파막 막 이렇게 쓰셨다고 그것도 뭐 답을 인정해달라 막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2가지 경로, 그죠? 경로에 대한 것을 2가지를 쓰셨으면 이거는 다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비말 감염이든 비말 접촉이든 그죠? 호흡 전파는 사실은 다 맞는 표현이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사실은 같은 맥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 답안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썼다. 비말 감염이다, 뭐 피부 감염이다 이렇게 썼다 그래도 틀렸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가지 경로 이렇게. 자,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사실 호흡기는 간접 전파지만 어찌 보면 또 그죠? 직접 전파로 볼 수도 있는데 호흡기, 피부 이렇게 2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썼다. 그러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요 면역 파트 문제. 제가 보자마자 바로 면역의 유형에서 저는 자동, 능동 면역이라고 답을 생각하는데, 대화의 흐름상 영구 면역, 평생 면역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문제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들어갈 면역의 종류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답안을 쓰는 기준은 항상 작성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면역의 종류도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올 때 영구, 일시 이렇게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면역을. 그래서 면역의 종류 우리가 늘상 봤던 그 표 안에서 그죠? 자동, 자연, 그다음에 인공, 능동, 수동 이 표에 있는 어느 하나를 물어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것도 굉장히 기본, 면역의 가장 기본 개념을 묻고 있는 수두를 통해서 물어본 거죠. 어떤 질환이 나와도 사실은 이 문제는 사실 수두 문제라고 볼 수 없이 그죠? 면역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 동생이 지금 항암 치료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노출이 됐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 접종할 수 없으니까 이미 만들어진 그죠? 면역 글로불린을 노출된 이후에 예방하는 방법을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간염, B형 간염, A형 간염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수두, 단지 질환을 수두로 해서 나왔을 뿐이지 계속 선생님들이 접촉했던, 보고 배웠던, 계속 공부하셨던 그런 파트였다. 그래서 대상 질환 쓰고 면역 글로불린 이렇게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12번 목발. 이 문제 너무 반갑지 않으셨어요? 목발 우리 그죠?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던 목발 문제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 자, 요거 목발 안에서도 기본적인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신경. 근데 여러 가지 애과신경, 상완신경 총이냐 상완신경이냐 하지만 다 같은 카테고리로 사실 거기서 연결해서 나오는 신경이니까 다 답안으로 인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3점 보행 그죠? 목발 보행에서 나오면 이거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점 보행. 그림에서 그리고 사실 힌트가 있었어요. 그죠? 그림에서 발 하나 들고 있었고, 그죠? 그래서 부분 체중 보행을 묻는 그림이 딱 나왔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감사한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 다음에 계단 오르고 내리는 거. 우리가 봤었던 문제입니다. 올라갈 때 항상 건강한 거, 내려갈 때 목발. 무수히 그죠? 근골격계 파트에서 목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맞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보는 그런 목발 보행. 네, 근골격계 파트에서 그래서 이번에 역시나 또 목발이 나왔다. 이거는 기출이, 그죠? 여전히 기출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반증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3교시로 넘어가시면, 자, 우리 응급간호에서 굉장히 심화해서, 그죠? 다양한 포인트로 공부 많이 했었는데, 그죠? 변동된 응급간호 그런 프로시저까지 다 보고 했었는데, 뭐였어요? 응급해서 기본이지만 약간 특수한 상황의 응급 조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경추 손상은 우리가 늘 그죠? 이 공부를 처음 학부 때부터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자, 경추 손상에서 응급. 근데 이 사람이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상황들이, 사례의 상황들이 다 답안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추 손상에서 기도 요지는 어떻게 목을 일단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죠? 경추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그런 기도유지 방법을 묻고 있었고, 기입형 문제였으니까. 자, 두 번째는 대상자를 옮기는 문제. 그죠? 무의식 환자라면 통나무 굴리기 이런 거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브레이스 했잖아요. 고정을 했으니까 충분히 이동하는 방법을, 요 방법을 써도 문제가 없는 그런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답 항상.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시된 사례에 맞는 답.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인 문제 중에서 요 문제가 가장 조금 생각을 선생님들이 약간 사고의 이 연상작용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요거 헷갈리신 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불균형이 사실은 급성 신부전에서 다양한 포인트로 나타날 수 있는데, 대화의 흐름상 앞에 호소한 증상 또 보건교사가 설명한 증상을 통합할 수 있는 전해질 불균형을 찾아내셨으면 선생님들이 좀
어렵지 않게, 그죠? 앞뒤를 좀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항상 문제는 집중해서 우리가 해석해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푸셨으면 좋았겠다 싶고요. 자, 요런 흐름상으로, 이게 이제 사고의 흐름대로 그냥 가셔야 돼요. 우리가 갑자기 인슐린, 급성 신부전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갑자기 머릿속에 당뇨가 확 들어왔을 텐데, 당뇨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그죠? 급성 신부전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인슐린과 칼륨의 관계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 병태 생리 파트에서 우리가 수소이온 조절하는 여러 가지, 그다음 칼륨의 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배웠을 때 칼륨의 이동에서 인슐린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혹여 선생님들이 요거를 잘 생각을 못했고 내가 놓쳤다 하더라도 이 흐름상 지금 고칼륨 혈증인 상태잖아요, 대상자가. 고칼륨 혈증이면 이거를 빨리 빼주는 뭔가 중재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인슐린 요법이 들어갔으니까 얘네 둘이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사고의 우리가 연상인 거죠. 연상에서 사고를 하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인슐린의 기본적으로 칼륨을 세포 내로 집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도 집어넣잖아요, 세포 내로. 칼륨도 전해질 이동에도 관여하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셨으면 또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석의 이유를 묻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죠? 가장 기본, 전해진의 불균형 조절, 그 외에 어떤 투석의 기능, 목적이 있는가, 이건 이제 점수를 2점을 그냥 주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뭐 혈압이 뭐죠? 산염기를 조절한다, 그죠? 노폐물을 제거한다, 뭐 요독증을 해소한다, 다양한 답들이 사실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력검사. 계속 우리 봤던 스넬렌이 역시나 자세히 설명하라는 스넬렌의 결과를 설명하라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거는 여성 아동에서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스넬렌 그 분자 분모의 정의, 우리 계속 썼었잖아요. 분자 분모의 정의. 그거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결과를 해석해내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이 결과가 무엇인지, 20, 40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스넬렌은 계속 기출됐던 내용들이었잖아요. 역시나 기출에서 그대로 넘어온 기출 그대로 반영이다. 그죠? 응용 전혀 되지 않았고, 기출됐던 포인트들에서 분자의 개념, 분모의 개념, 그죠? 제시된 결과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답을 쓰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게 굉장히 필요한, 그죠? 기본을 잘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요번 시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역시나 강조 항상 병태생리,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질환의 개념, 결국 어디로 가죠? 중재 방법까지 이렇게 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적합했고 적중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질환을 쭉 보시면 굉장히 저 멀리 있는 질환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죠? 급성 신부전, 또 결핵, 또 뭐 간경화, 그리고 우리가 늘상 봤던 검사 방법 중에 스넬렌, 익숙했던 개념들이었고 주요 질환들이 나오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두 번째로 들었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출을 잘 봐야 된다. 기출이 다시 출혈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출은 항상 기본, 우리가 가져가야 될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임용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래서 올해 어떻게 출제가 될지 맨 땅에 헤딩이 절대 아니잖아요. 기출의 재출현,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주요 질환들을 봤을 때 그 중에서도 기본 개념, 그죠? 기본 병태 생리, 이게 중요한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약간 사고에 연상작용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진 않습니다.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대화의 흐름상, 그죠? 주고받는 이런 제시된 상황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연습했잖아요. 실전할 때, 파이널 할 때, 그래서 문제 안에서, 그죠? 우리가 몰랐더라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연습, 문제를 해석하고 거기서 연상하는 그런 연습을 선생님들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뭐 신부전 파트라든가
또 경추 손상은 사실 기본 개념이었는데 그걸 약간 응용, 상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의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해야 된다. 기본 개념에 내가 알아가 아니라 완성도를 굉장히 탄탄하게, 그죠? 빈틈없이 탄탄하게 해 가야 하는 그런 확신이 다시 한번 드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결국 반복입니다. 반복. 우리 계속 초반부터 결국엔 그죠? 계속 반복했는데 반복 학습하고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고 문제로 적용하고 실전 응용하는 것까지 했는데 거기다 이제 심화까지 들어갔지만 선생님들이 우리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더 많이 충분히 이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 우리가 만났던 실제 시험에서는 가장 기본 개념,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이렇게 몇 가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결국엔 기본 개념 완성도를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반복이 중요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2차로 다 갈 거지만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1차 시험은 이미 그죠? 지나갔고 결과가 어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그죠? 우리 또 각 지역이 있으니까 지역 평균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답안이 채택이 될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고 출제자밖에 모르고 채점자밖에 모르는 거니까 거기에 일단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다른 시험이죠. 2차 면접에 같이 함께 또 힘을 내서 으쌰으쌰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 이제 오늘 이 설명회 이후로 출제 경향 분석 이후로 면접 특강 있잖아요. 면접 특강도 선생님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향후 면접이 진행되는지, 면접 밴드는 또 어떻게 꾸려지는지, 어떻게 나머지 기간 동안 준비를 하면 좋을지 같이 보시고 공유하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어서 지역 정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나름 오랫동안 했는데 떨리네요. 네. 이렇게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여기 올라오는데 보통은 올라오면 굉장히 편안하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들을 딱 뵙는데 이 떨리는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심계항진? 네.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험 끝나고 오신 선생님들을 뵈니까 감개무량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강의가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확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번 이제 방향을 터닝해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고생하셨고 애쓰셨고 네, 살아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시험 치시는 순간에 정말 얼마나 같이 긴장이 되는지 시험장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같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선생님들 시험 때문에 긴장하고 오후에는 저희 이제 큰아이가 논술 시험을 치러 가서 또 갔어요. 얼마나 떨리는지요. 제가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오전 오후로 그냥 아주 힘들어가지고 지쳤던 기억입니다. 근데 이제 기출 해설이라는 강의로 지금 오늘 진행을 하고 있고 라이브로도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다른 과목들은 또 신청을 하시고도 강의에 거의 현장에는 오시질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막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근데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또 더 당황을 했어요. 선생님들 참 반갑고 그렇습니다. 시험을 보셨고 시험 문제를 보셨을 테니까 경향이라든가 또 나름대로의 그런 임프레션이 있잖아요. 시험을 딱 보면 우리 임프레션을 항상 모의고사 보고 나면 항상 제가 물어봤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자, 뭐가 가장 어려웠어요? 라고 물어볼 때 제 기억에 거의 빠짐없이 지역 정신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번엔 어떻든가요? 이번에도 지역 정신이 어렵던가요? 네,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기쁩니다. 네, 뭐 시험이라는 건 항상 그렇죠. 시험을 보면
10점 만점에 10점 다 맞고 정말 완벽하게 만점 답안을 내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험이라는 게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은 시험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에스더 이진 교수님 강의 다 하셨지만 이 답을 명확하게 찍어서 주는가, 이게 문제가 이거면 답이 뭐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면 그러면 가이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임용시험이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더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리면 선생님들이 이의 신청하신 거를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막 봤어요.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지, 정말 한 문제라도 더 맞고 싶은 그 마음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공지를 해주는 걸 본 일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답이 명확하게 있어야 이의 신청에 대한 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답이 없는데 이의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의 신청에 대해서 답을 하는 순간 뭐가 답인지가 드러나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준 적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마음이 쓰인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 어떻게 채점되느냐에 따라서 내 점수가 달라지면 그럼 내가 이게 합격권에 들어가면 그러면 면접을 준비하고 아니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 속에 놓여져 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채점 결과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정말 답을 다 안 썼다. 나는 거의 백지를 냈다. 그래서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 과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말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시험을 받고 시험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써냈고 그것에 대한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면접을 잘 준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지역정신의 해설은 이미 뭐 가다반도 다 나갔고 선생님들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시험을 그래서 내가 계속 할 거냐 정말 말 거냐 이런 이제 어떤 결정, 제가 터닝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 지점을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이 공부를 하시고 시간을 쓰고 애를 쓰고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투입되는 게 정말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 나름대로 한 16년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시험에 합격을 하고 또는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떨어져서 다시 공부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충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정신에 관한 출제됐던 그 내용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여기 안 떠 있었네요. 잠시만요. 자, 모두 심호흡 한번 하시죠. 저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좀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서. 컴퓨터가 긴장을 했네요. 컴퓨터가 긴장을 해서 자, 복제. 오케이. 자, 지역 정신의 문제들을 좀 가볍게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교수님 기출 해설은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채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채점을 하고 나면 내가 면접을 준비를 안 할 것 같아서 안 하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계셨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지 마십시오. 채점하지 말고 편안하게 면접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까지는 기출 해설 자체를 잘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에스더 이진 교수님과 같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출제 방향들을 좀 느껴보는 건 이미 시험이 끝났고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경우에는 별로 의미 없어요. 만약 다시 이것을 공부하고 또는 새롭게 이제 강의를 듣고 임용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점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정신의 전반적인 출제는
나올 만한 것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 돌을 맞죠, 그렇죠? 뭔 소리냐.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공부를 해 오셨으면, 저 이제 저랑 저희 팀에서 1년 동안 커리를 같이 타 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그렇게 낯설지 않고 조금 익숙한 주제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어떤 문제가 이런 게 나올 줄은 진짜 몰랐어, 이런 것보다 이런 부분을 좀 다뤘었기 때문에 출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들, 선생님들이 밴드에다가 쓰셨더라고요. 교수님 목소리가 들려요, 뭐 이렇게. 시험장에 가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건 환청 아닐까요? 네. 근데 많이들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들이 면면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바로 쓸 수 있지 않았다. 네. 물론 이제 선생님들 중에는 정말 보자마자 나는 일필휘지에서 막 썼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없어요. 네, 그러나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풀었다고 하신 경우들은 있었어요. 자, 제가 실제 경향에 대한 것은 자료를 아마 선생님들이 받으셨을 테니까 좀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문제를 좀 띄워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이걸 띄우다니 가혹하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기출 해설은요, 출제된 문제의 답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의 문제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출 해설, 기출 분석은 이런 식의 문제를 냈다. 자, 어떤 식의 문제를 낸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보시면 감염병의 명칭을 쓰시오 했습니다. 감염병의 명칭을 순서대로 써라.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의 연수,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선생님들 제가 1년 동안 강의하면서 아마 올해는 분명히 감염병에 대한 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들 들으셨을 텐데 감염병에 대한 걸 낸다고 하면 어떤 걸 내는가가 항상 관건이죠. 자, 어떤 거에 들어가는 건 결국 그 감염병이 뭐냐라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었을 것이고, 역시나 1번 문제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걸 어떤 감염병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감염병의 법적인 특성을 쓰는 건지, 임상적인 특성을 쓰는 건지, 해결 방법을 내는 건지, 이건 굉장히 다각도로 출제될 수 있었어요. 자, 그냥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여기 니은에 들어가면 이게 결핵이네, 그냥 쓰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럼 굉장히 강심장이죠. 별로 많이 고민 안 하는, 문제를 왜 이렇게 냈어? 너무 쉬운데? 뭐 짧게 풀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근데 이제 대부분 막 고민을 하게 되고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이 두 번째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질병명을 그냥 묻는 거지만, 기억에 보면 교직원들이 직접 실제 상황 중에 인물로 등장해서 연기를 하면서, 교직원이 연기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연기를 하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법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감염병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문제는 감염병이라고 해놨지만 실제 묻는 건 딴 걸 묻는 거야. 출제자가 저랑 마인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다가 이렇게 많이 일치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좀 희열을 느꼈어요. 뭐 동기는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자, 근데 이건 분명히 보건교육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건교육의 방법, 감염병에 대한 것을 문제 안에서 물어봤다라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올해 면접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지만, 이 시험을 계속해서 준비를 한다면, 지금 이제 강의를 듣는 라이브로 듣고 있으니까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 주목을 더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거를 뭘 가지고 오는가. 느끼신 분들 있겠지만 제가 올해 나름대로 법령에 여러 가지를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분명히 정신보건 관련된 거 낼 가능성이 크다, 노인 장기요양 관련된 거 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찍어서 거기서 어디까지 파생해서 보는가가 이제 사실은 역량이었어요. 저는 정말 고시까지 가서 문제를 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장기요양 관련된 그 산정고시까지 확장해서 문제를 냈더라고요. 많이 갔더라고요. 이게 갈 수 있는 수준에서 더 간 거야. 근데 다음을 준비할 때는 저는 이제 지금 선생님들 기출 해설이지만 저는 다음 내년도의 강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가져다가 보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출제자들이 뭘 가져다가 지금 계속 소스로 쓰고 있는가.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파지 않고 강론서에 있는 걸 그냥 가져오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약간씩 이제 뭘 아는 거냐면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출제자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많이 다뤄지는 것들은 많이 좀 배제하면서, 그러면서도 아예 배제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 근거, 이건 틀 수가 없거든요. 그냥 가져다가 쓰면 그냥 그게 그대로 아주 리저너블하게 타당성 있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걸 몰랐겠는가? 당연히 아는데 당장 내년에 후년에 문제가 출제될 때 분명히 감염병 예방법을 굉장히 많이 팔 수밖에 없어요. 지금 1번 문제 하나를 보면서 여기서 보건교육을 냈구나, 결핵을 냈구나, 이것만 잡고 넘어가면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것이고, 감염병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세대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유행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보건교사를 하셔도 작년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그거예요. 코로나가 없는 학교를 상상할 수가 없다. 코로나의 상태 속에서 학교에 가셨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도 보면 보건교사 연수교육 자료의 일부다. 이제 매년 시험마다 그 보건교사 연수 교육 자료의 일부. 선생님들, 제가 보건교사 연수 자료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우리 시험 치고 왔는데 힘든데 뭘 시키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저한테 제가 보려고 안 해도 선생님들이 연수 자료를 막 보내주세요. 선생님들도 합격해서 가셔서 보내주세요. 그렇죠? 연수 자료를 교수님 이번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안 보려고 해도 몇백 페이지 되는 걸 막 그냥 던져주셔서 보았는데, 자, 이 연수 자료라는 게 왜 자꾸 논의가 되냐면 한마디로 밸리디티예요. 타당성. 법령에 대한 근거처럼 연수 자료는 공인된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뭔가를 끌어왔다라고 하면 이른바 문제에 대한 그 타당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물어본 게 뭐냐면 자료의 일부라고 했지만 그 안에도 들어가는 결국은 법령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에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봤었는데, 우리는 뭘 봤었냐면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재난 관리에 있어서 이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 자, 예를 들면 재난 전 단계, 재난 단계, 재난 후의 단계. 제가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여기 나와 있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관련돼서 문제를 아주 몇 가지 형태로 출제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파트에 대한 문제를 낸 게 아니고 살짝 비껴나가서 법령에서 누가 이것을 주관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줄은 몰랐죠. 그렇죠? 근데 이제 법령을 볼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법에서는 이것을 실행하는 명령을 발표하는 주체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법령을 볼 때는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며,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대한 것, 환경 파트에서 이런 기준, 대기오염에 있어서의 기준, 1차 오염물질에 있어서의 기준이라든가 수질에 있어서의 기준이라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를 왜 자꾸 내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출제자들이 그걸 멈추진 않겠지만 환경 기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출제해왔던 그런 경향의 어떤 연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있어서의 수질오염 관련된 그런 중요 지표들에 대한 것을 살펴본다. 여기도 그런데 보면 먹는 물 수질 및 검사에 관한 규칙을 또 역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마다 잘 보시면 특정 법령에 대한 근거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다음은 보건교사와 학생의 대화의 내용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게 대화록입니다. 대화록의 관점, 대화록을 활용해서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사실 출제할 수 있죠. 자,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숫자와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2번의 유형을 쓰시오. 말씀드린 대로 역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률, 이거 되게 길어가지고 그냥 줄여서 가칭 정신보건법 내지는 정신복지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정신보건법이었는데 이제 정신복지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 정신복지법에 대한 문제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지역사회 간호 안에서
정신보건이 가지는 그런 그 중요도가 있었어요. 예, 선생님들 여기 이제 그 문제를 보면 응급 입원 절차에 따라서 며칠 이내 입원이 가능하다 뭐 이런 문제를 냈어요.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가급적이면 답을 정확히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려고 그래요. 어차피 가답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응급 입원 절차에 있어서 며칠 이내에 입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법령안에 명확하게 제시돼 있으나 현재 이 문제를 보면서는 첫 번째 보면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출제된 건 정신보건 관련된 정신보건복지법이지만 사실 여기서 사례로 주어져 있는 알코올 중독, 뒤에 보면 물질 관련된 중독의 문제들이 제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물질 관련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리고 신경인지 장애라든가 선망이라든가 네, 그게 나올 가능성이 다른 거는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할 게 없다. 네, 그런 얘기들을 귀담아 들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응급 입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아버지가 입원을 신청하는 경우라는 것을 정신복지법 안에 앞부분에 정의에 보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정신복지법 자체에 들어가는 용어들을 설명할 때 땡땡 입원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무슨 입원은 답이 되느냐, 어떤 입원, 뭐 자가 입원, 자의 입원, 뭐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시는데. 채점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이것도 채점해주고 저것도 채점해주고 이것도 맞게 해주고 다 그랬으면 좋겠다. 또 거꾸로 정확히 그 답을 쓰신 선생님들은 이것도 빼주고 저것도 빼주고 이것만 맞았으면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사실. 나는 어떻게든 하나로 더 맞고 싶고 그리고 내가 맞은 건 딴 사람도 좀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만 버리면 행복해져요. 네. 모두가 다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이렇게 1차 통과하고 2차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일단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신보건복지법이 문제로 등장을 했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제 올해 문제를 딱 보면서 정신간호는 문제가 조금 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정신보건복지에 대한 것을 다룬다면 지역사회를 얘기하지만 정신건강, 정신보건 관련된 파트는 계속해서 좀 중요하게 다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인데요. 7번 문제는 아마 에스더 교수님도 이미 설명을 좀 하셨겠지만, 자, 7번 문제는 비만 관리 계획안입니다. 사실 이제 비만 관리 계획안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그죠? 그다음 구강 건강 이런 이제 주제들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비만 관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교육하는가, 어떻게 이것을 중재하는가가 관건이죠. 문제에서는 실제 이 비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앞에서 설명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더 상세하게 안 하겠지만 체질량 지수에 대한 것이나 또는 허리둘레를 묻는 이른바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기준들을 물었고, 자, 바로 밑에 적용 이론. 이거 틀리신 분,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마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맞추셨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이게 지각된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이것도 계획된 행위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과거에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건강증진 이론은 이제 문제 나올 거 없지 않은가. 제가 늘 그랬잖아요. 나올 게 없는데 나올 것 없는 것 중에서 뭔가 냈을 때 이게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좀 중요한 그런 랜드마크가 될 만한 문제들은 여전히 좀 존재할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합리적 행위이론이나 계획적 행위이론이나, 사실 올해는 변화 단계 이론이 다시 안 나왔지만 여전히 걔는 출제 선상에 항상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 합리적 행위이론이나 계획적 행위이론을 가지고 현재 많은 논문들이 막 쓰여지진 않지만 변화 단계 이론이나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논문의 연구에 활용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출제 선상에 여전히 있다. 왠지 아십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교수들이니까. 그렇죠? 교수님들이니까 당신들이 연구하는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끌어다가 문제를 출제해요.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문제 안에 그런 이제 맥락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로 나와 있는 디귿에 해당하는 요인을 쓰고 그 의미를 서술할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만약에 지각된 뭐만 딱 썼으면
그냥 그것만 딱 썼으면 점수가 감점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뭐라고 됐죠? 서술할 것. 모의고사 볼 때 답안지에 채점을 해드릴 때 여기는 서술할 것이니까 선생님들 그냥 단어만 쓰시면 안 되고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예, 시험장에서는 잘 하셨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8번 문제. 8번 문제는 잘 푸셨을 것이 아닌가 라고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겠죠? 네, 자꾸 묻지 마라 이런 거죠. 사회보장제도 및 보건의료 체계는 지역사회보건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뭐냐면 사회보장 자체가 어떻게 나뉩니까? 크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나뉘고, 네, 지금 시험 치고 와서 피로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뭐 자꾸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제가 그 천직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죠. 네,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나뉩니다.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나뉠 때 소득보장, 의료보장 어느 쪽이든 사회보험과 땡땡과, 그죠? 사회복지 서비스 땡땡에 들어가는 게 답입니다. 그렇죠? 땡땡에 들어가는. 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문제에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문제를 보는 순간 너무 좀 우습잖아요.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을 묻는데, 한 번만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틀리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다. 절대 선생님들 혹시 들으시면서 마음을 상하시거나 나는 당연히 맞출 것을 틀렸다 이렇게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를, 제가 말 조심해야 되는데 같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보시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다.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의 하부 구성 요소로서 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적인 배치, 그리고 보건의료의 제공, 경제적인 지원, 관리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제가 강의를 할 때 아마 이전 강의를 돌려서 보셔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 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뭐라고요? 돈이 중요하다. 재정이 중요하다. 그럼 결국 그 재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진료비 지불제도예요. 그 진료비 지불제도가 시험에 나온 지 너무나 아주 먼 옛날 나왔던 문제인데 나올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것은 사실 신포괄수가제를 내지 않겠는가라고, 그 정도를 내줬으면 좀 이게 올드 패션이다는 얘기를 안 할 텐데 굉장히 과거로 돌아가셔서 인두제나 포괄수가제를 문제로 냈습니다. 이 문제 하나를 정말 정확하게 잘 썼다면 다른 것들에서 이렇게 변별이 되더라도 또 나름 점수를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도 에스더 교수님이 아까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강조하지는 않아도 되겠는데, 여기 이제 면역의 유형을 제시할 것, 아까 얼핏 제가 라이브를 다 못 들었는데 그런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하면, 수두는 한 번 걸리고 나면 땡땡이 됩니다. 이러면 당연히 뭐 이게 영구 면역이 된다 또는 일시 면역이 된다 이런 설명이 되겠지만, 걸리고 나서 질병에 대한 면역이 발생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보통 분류하게 되는 면역의 분류에서 이게 자연 면역이냐 인공 면역이냐 능동 면역이냐 수동 면역이냐 이런 분류가 기본적으로 면역의 분류예요. 제가 사실 문제를 보고 직관적으로 바로 답을 딱 썼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 적어도 우리나라에 분류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이 면역의 분류를 영구 일시로 분류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분류가 일상적인 분류가 아니에요. 면역의 분류는 기본적인 분류로 자연과 인공으로 나누고 능동과 수동으로 나눈 게 굉장히 정형화된 그런 분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영구 면역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니은에 해당하는 면역의 유형은 자연 능동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제자가 뭘 의도하고 문제를 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선생님들 어느 쪽이든지 간에 너무 나는 자연 능동 면역을 썼는데 그럼 틀린 건가요? 나는 영구 면역 썼는데 틀린 건가요?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 채점자들이 알아서 채점할 테니까 이 문제는 그냥 과감하게 맡기고 그리고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이 연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11번 문제. 자, 다음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학부모 상담 일지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했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그 행동이나 보통 선생님들 정신간호 우리 같이 공부했으니까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으시다고 생각하는데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을 보면서 결국은 이게 진단이 뭐냐 이렇게 풀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요 행동을 보면서 진단을 뽑아내야 되는데 자, 작은 일에도 과민하다, 짜증이 많다, 반려견을 발로 자주 찬다, 부모와 잦은 언쟁을 한다, 담임 선생에게 여러 차례 대든다.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애다.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바로 밑에 최근 학생이 적대적 반항장애로 진단받는다.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신간호 문제는 출제가 되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다. 진단을 아예 주거나 아니면 진단을 고르라고, 진단을 찾으라고 하거나 진단이 명확히 주어지면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묻거나 그렇죠? 치료도 약물이나 비약물 둘 중에 하나로 나뉠 수밖에 없다. 그 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정확하게 뭐냐면 적대적 반항장애로 진단을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분명히 적대적 반항장애에 나오는 진단 기준들이 떠오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위의 내용을 푸는 게 이 문제의 쟁점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 물었죠? 기억에 대한 적대적 반항장애 증상이 아닌 것을 한 가지 찾아서 그대로 제시할 것. 이거는 뭐 암기도 아니고 그냥 찾아서 제시하는데 그럼 요걸 보면서 적대적 반항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게 뭐가 있죠? 딱 보이죠? 그쵸? 네, 바로 그거. 네. 바로 그걸 찾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얘가 아니고 품행장애에 해당되는 양상이니까. 자, 그런데 문제도 뭐라고 하냐면 DSM-5의 진단 기준을 적용할 것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적용도 아니고 굉장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같이 공부를 하셨다면 적대적 반항장애에 대해서. 자, 두 번째, 밑줄친 니은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증상의 최소 지속 기간을 제시할 것. 자, 선생님들 DSM-5에서 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기준이다, 기간이다, 그렇죠? 최소 기간 내지는 몇 개월 이상, 뭐 며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딱 그거 문제로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적대적 반항장애를 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엔 중재죠. 결국 진단은 확정이 됐고 진단에 따라서 중재를 하는데 이게 약물 치료냐 비약물 치료냐. 그런데 보니까 행동 치료라고 아예 명명을 해놨고 그 행동 치료의 내용 중에 모델링과 자기주장 훈련에 대한 것을 써라. 그게 문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 구성 자체가 복잡하지도 않고 선생님들 아마 같이 모의고사를 이제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오셨다면 평이한 그런 제 말씀은 평이한 각도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답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교시로 넘어갔는데요. 네, 3교시. 네, 선생님들 쉬는 시간을 드릴까요? 괜찮을까요? 그냥 진행하고 쉬겠습니다. 그게 낫죠? 네, 그냥 진행하고 좀 쉬시고 나서 우리 면접 특강이 지금 4시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교시의 3번 문제입니다. 3교시 3번 문제. 다음은 중학교 보건교사와 행정실 직원의 대화 내용이다. 자, 바로 문제에서 바로 노인 장교양 보험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인 장교양 보험에 대해서 왜 문의를 보건교사한테 하고 있는가? 정말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보건 선생님이 아는 게 많고 되게 박식하다라는 것을 알고 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닐까. 자, 근데 이제 매우 자세한 걸 물어봐요, 그렇죠? 저희 할머니가 장교양 4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고 뭐 이렇게. 네,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면 이제 곤란한데요. 저도 바쁩니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또 열심히 답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답을 하잖아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지고요. 또 뭐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 다음을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렇군요. 장교양 급여 종류에는 재가급여 외에 뭐가 있나요? 거의 시험을 보는 느낌이죠. 구두 시험으로 재가급여 외에 뭐가 있는지. 자, 아마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쉽게 좀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봐요. 그죠? 노인 장교양보험 이건요 선생님들 모의고사에서도 봤었지만 마지막에 그 이름도 유명한 쪽집게 마지막 쪽집게 그렇죠? 네, 마지막 쪽집게에 있었어요. 정확하게. 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셨으면 아마
맞추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로 순서대로 제시할 것. 자, 근데 항상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낼 때 방금 앞에 봤던 문제처럼 전체를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답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항상 문제는 하나는 명확하게 알겠는데 나머지는 애매하다. 이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다 모를 것 같다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네. 왠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 자, 여기 보면 장교양 급여 제공 기준 중에서 급여 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급여 비용 산정과 관련된 고시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네. 왜냐하면 물론 이 고시의 내용을 보면 제가 아차 했는데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고시의 내용을 보면 이게 뭐냐면 원칙입니다. 급여 지급의 원칙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출제자들은 항상 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내년도 강의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할 텐데 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법의 기본적인 목적과 정의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흘러가는지고 중요하고 백그라운드에서 개입되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노인 장교양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급여를 지급한다예요. 급여를 지급할 때 아무나 막 주느냐? 아니에요. 등급이 나누어진 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될 때 그 지급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특정 급여는 더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거든요, 고시에.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딱 제가 내년도를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내년도를 준비할 때는요. 모든 법령들,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법령들은 이미 나름대로 리스트 안에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리스트 안에 들어와 있는 법령들 안에서 각각의 법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원칙이나 취지나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다 리스트업하면 출제자도 못 빠져나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거꾸로. 고시까지 다 뜯어보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싹 다 집어넣어서 그렇다고 책이 막 갑자기 몇백 페이지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원칙들만 다루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핀포인트로 잘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고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문제에서 보게 됐다. 사실 제가 비슷한 부분으로 고시와 유사한 가족 요양비에 대한 것을 살짝 틀어서 저는 그게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방향이 오른쪽이었더라고요. 왼쪽이 아니고. 나름대로 선생님들 아마 같이 공부하셨으면 느끼시겠지만 제가 그 법령 자체만이 아니라 법에서 파생되는 것까지 예측을 해보려고 분명히 이거 말고 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족요양비냐 아니면 지금처럼 여기 나와 있는 시설급여에 대한 것이냐 이게 이제 좀 애매했었다. 조금 아차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잘 찍으려면 정말 좀 잘 찍었으면 돗자리 피는 건데 뭐 이렇게. 자, 그리고요. 아이쿠 여기 5번 문제. 시험 보고 오셔서 지치시지만 그래도 좀 들을만 하시죠? 선생님들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 5번. 중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사학습 지도안의 일부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이 기출해설 강의 끝나고 나면 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괜찮으시면 끝나고 나서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게 답이에요. 그게 기억에 들어가는 거. 기억에 들어가는 답이 딱 그겁니다. 근데 물질 관련 장애, 중독 장애에서 사실 물질 관련 중독 장애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게 알코올 말고 자, 중추신경 자극제, 억제제, 뭐 여러 가지 환각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빼고 뭘 냈냐면 물질 관련 중독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파트에 DSM-5에서 새로 살짝 넣어놓은 게 카페인이거든요. 그걸 문제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의 노력이 정말 가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중요한 데서 다 빠져가지고 쫙 이렇게 아주 사이드로 가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생각하시면 충분히 좀 답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막 꼬아서 생각하거나 내가 이렇게 쉽게 답을 쓸 수 있는 게 맞을까? 뭐 이렇게 스스로를 너무 부인하시지 않았으면 답을 쓰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디귿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결국 금단이죠, 그렇죠? 카페인 금단에 대한 내용을 물었다. 자, 그다음 바로 옆에 6번 문제. 근데 저 이번에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진짜 모의고사에서 제가
주제를 거의 이렇게 많이 다뤘지 않나요? 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문제를 보는 족족 자꾸 이제 보이니까. 왜냐하면 6번 문제도요. 기억하시겠지만 모의고사 거의 마지막 모의고사에 냈거든요. 식중독을. 네. 왜 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도 최근 들어서 가장 좀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식중독이었어요. 네, 제가 경기도에 사는데 그 경기도 분당의 정자동에서 식중독이 발생해가지고 김밥집 하나가 망했어요. 네. 부산에서도 오뎅집이 아마 이렇게 망했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사회적 이슈들이 있었는데, 자, 문제가 정확하게 식중독의 식품 섭취와 관련된 식중독 자체가 어떻게 분류되는가, 카테고리가 나눠지는가. 자, 법령이 타당성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한 팩터라고 생각한다면, 또 하나 출제자들이 놓치지 않고 가져가는 문제가 뭐냐면 유형이나 분류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노인 장교양 보험에 있어서 뭐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나 특별현금급여나 이렇게 급여를 분류하는 것, 유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질환도 유형화하거나 분류하면서 그것의 위험 요인이나 발생 요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항상 문제의 쟁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게 세균성 질환이냐 바이러스성 질환이냐 이 두 가지를 묻는 것 자체,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카테고리가 또 어떻게 나눠지느냐, 감염형이냐, 여기 있는 것처럼 독소형이냐로 나눠지는 것은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모의고사에서 이 부분도 냈지만 그 밑에 자연독에 대한 것을 낼 가능성이 크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얘는 우회전해서 좌회전을 했는데 우회전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 너무 이게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감염형과 독소형에 있어서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보툴리누스에 해당이 되죠. 네, 그 부분이었고, 그 다음 여기 선생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쪽집게 강의 때 선생님들 분명히 비교 위험도나 기여 위험도, 기여 위험 분율 이런 게 문제로 계속 다뤄졌고 우리도 모의고사에서 풀었지만 결국 시험장에 가면 상대 의미로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 기억나세요? 네, 제가 요 워딩 그대로 했을 거예요 아마. 네, 왜냐하면 출제 경향상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근데 그걸 식중독이랑 엮을 줄은 몰랐는데 식중독이랑 엮어서 문제를 냈어요. 자, 그래서 상대 위험비를 계산하는 것. 근데 제가 이제 고백컨대 문제를, 자, 선생님들 시험 치실 때 저는 오전에는 문제를 못 보니까 계속 궁금해하다가 시험이 딱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막 연락도 하시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가 나온 거냐 궁금한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정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나중에 오후에 5시쯤 넘어가지고 문제를 봤어요. 문제를 딱 보면 매년 그랬는데 문제를 딱 보면요,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빨리 선생님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저도 이제 쫙 푸는데 여기 딱 가가지고 계산을 딱 하는데요.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제가 계산을 잘못했겠죠. 3.85가 나온 거야. 네. 그래가지고 반올림하면 3.6이네? 네, 뭐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을 실수를 한 거예요. 계산을 실수를 해놓고 나서 뭔가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선생님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되니까 교수님 계산을 틀렸어요 하면서 연락. 그래서 제가 계산 연습을 더 해드렸어야 되는 건가. 네, 이런 아쉬움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 가면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닌데 굉장히 그게 디테일하고 애매한,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실수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틀릴 수가 있다. 너무 거기에 이렇게 또 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점수가 몇 점이 깎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그런데 상대 위험비를 출제를 이렇게 했다면 분명히 교차비, 그렇죠? 비교 위험도는 다시 상대 위험비예요. 결국은 교차비, 비교 위험도, 기여 위험도, 기여 위험 분율 또는 지역사회 기여 위험 분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거나 민감도, 특이도, 예측도, 그렇죠? 위양성, 위음성에 대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은 계속해서 있으니까 그런 이제 경향성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다음 이제 7번. 자, 7번 문제도 보시면 우리가 산업보건 파트에서는, 직업건강간호 파트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게 건강 진단이죠. 근로자의 건강 진단입니다. 근로자의 건강 진단이 C1이냐, C2냐, CN이냐, D1, D2, DN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이 결국 여기서도 물어봤는데, 자, 그래서 그 건강 진단의 빈도라든가 또 건강 진단에 있어서의 해석, 의미 이런 게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됐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출제지는 지역사회 베이스도 가지고 있지만 직업건강간호, 산업장, 학교 이런 부분들의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산업보건은 문제를 내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판단되어지느냐, 근로자가 어떻게 진단되어지느냐가 거의 쟁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단이 되면, 자, 선생님들 진단이 되면 그 다음 뭐 하죠? 중재하거나 관리를 해야겠죠. DSM-5도 정신에서도 진단이 되면 중재로서 약물과 비약물을 쓸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자, 여기 이 리을에 보면 무엇인가 교육을 합니다. 신체 선열에 대한 교육인데, 이 교육의 내용은 물론 뭐 답을 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닌데, 이 교육의 내용은 근골격계의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교육의 내용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제 다른 각도로 돌리면 근골격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음성 난청이라든가 또는 다른 질환들, 뇌신경계의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중재가 필요하냐, 또 이 산업보건 파트에서 그 작업 환경 관리나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특정한 작업 환경에 대한 것들을 교육하고 중재한다고 할 때 그 안에서 관련돼야 되는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시 또 문제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기 지금 니은에 나와 있는, 디귿에 나와 있는 내용, 자, 디귿에 나와 있는 땡땡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이것도 일반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상당히 그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저 구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시 수준으로 내려가야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시험에서 지금 여기 몇 번이죠? 7번. 7번에 디귿에 해당되는 내용과 그 다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인 장기 요양에 있어서의 요양 고시 기준은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그 문제는 맞추는 게 아니라 틀리는 게 정상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름대로의 변별력을 조절하면서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1번 문제. 참 면면이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래도 많이 다뤄졌다라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합격을 선생님들이 하셔야 기쁘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문제가 맞춰졌거나 문제를 뭐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많이 내드렸다, 그걸 다뤘다, 뭐 적중했다, 뭐 비적중했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문제가 어떻게 다뤄졌든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맞춰서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11번 문제는 일단 알츠하이머에 대한 거예요. 신경인지장애와 선망, 역시 또 마지막 강의에서 거의 제가 강조했던, 왜냐하면 DSM-5에서 이제 더 이상 나올 만한 것이 없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신경인지장애 선망 부분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자, 여기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딱 그래서 뭐죠? 선망이죠, 선망. 자, 그런데 기억의 양리작용을 서술할 것, 기억의 양리작용을 서술할 것, 약물이 정신간호의 그 많은 약물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1년 동안 공부를 했네. 네. 보면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제가 당황한 거 이상으로 선생님도 더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치매와 관련된 치료제가 보통 이제 정신과 성인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되어 있는데, 성인간호에 보면 성인간호에도 신경인지장애 파트에서, 신경인지 관련된 파트에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가 보통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별개로 여기서 이제 이 도나페질 말고 메만틴이라는 약 NMDA 수용체 억제제를 문제로 냈는데, 제가 다뤄드린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안 한 거를 안 했다고 해야죠. 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항정신경약물이나 항우울제나 또는 항불안제나 또 기분안정제나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다각도로 보고 그 안에서의 출제성들을 항상 봤었는데, 사실 이 치매 신경인지장애 치료제는요,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명확하게 기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쓴다라기보다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퇴행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명확히 말씀드리면 그 기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약물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는 건 굉장히 출제자들이 고민을 했다.
일상적이지 않고 많이 사용되지 않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려고 애썼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자, 한편 여기 이제 디귿과 리을에 나와 있는 파국 반응이라든가 일몰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치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이제 노인 문제가 지금 문제에 많이 나오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나 노인성 치매, 뭐 선망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 걸 보면 노인 역시 지역사회 간호의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사회의 요구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계속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문제에 대한 또 특히 이게 뭐 딱 치매라고 한정되는 게 아니라 노인성, 퇴행성 질환들에 대한 문제들을 중요하게 그렇게 요구도가 높다, 보건의료의 수요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문제로 출제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과 지금까지 이제 문제를 쭉 살펴봤는데 제가 전체를 좀 경향을 분석을 해보면 지역이나 정신의 전 범위가 일부가 성인과 좀 겹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해설하지 않고 이진 교수님이 해설하신 것 중에 뭐가 있죠? 거부증과 퇴행, 네거티비즘 그리고 퇴행, 리그레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 아동과 정신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역 정신이 전체 영역에서 한 절반은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성인, 여성, 아동이 또 많은 비중으로 문제가 나왔다. 나머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가 준비를 했던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비중 자체가 지역 정신이 절반, 그리고 성인, 여성, 아동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게 한 해를 공부를 해왔는데 내년도에 전략을 짤 때도 여기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각각의 좀 디테일하게 출제될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더 예측을 할 것인가. 이제 선생님들이 출제된 문제들을 만날 때 너무 당황하지 않고 잘 보실 수 있도록 더 잘 연구하고 또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제가 갖는 그런 다짐이고요. 이제 그거는 저희 다짐이고 선생님들은 정말 중요한 게 앞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것은 이제 던지세요. 오늘 이 시간부로 문제에 대한 모든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들은 던져버리세요. 왜냐하면 답안지 다시 가져와서 쓸 수 없잖아요. 고민을 하면 고민하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거의 1년 넘게 고민하시는 선생님들도 봤어요. 내가 그때 그것만 바꿔서 썼으면 아까 예를 들면 그 계산만 제대로 했으면 그 단어 하나만 제대로 썼으면 그럼 내가 컷에서 올라가서 점수가 됐을 텐데 이 생각을 1년이 아니라 사실 더 오래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제가 되게 강력한 톤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선생님들이 진짜 합격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강력하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지나간 것을 자꾸 붙잡아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던져진 답안지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그럼 지금부터 뭘 할 것인가를 잘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좀 남긴 했는데 4시부터 현직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실 테니까 그 면접 특강을요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공립이든 사립이든 그리고 현재 내가 합격을 하든 못하든 이것과 상관없이 면접 특강 자체는 나한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제가 작년에 우리는 그 전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을 겪었잖아요. 코로나라는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면접 준비를 할 때도 선생님들과 다 똑같은 상황을 저도 겪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을 도와드릴까 면접 준비를 잘 해볼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밴드 안에서 이렇게 면접 밴드를 쫙 나눈 거예요. 처음 해봤어요. 저도 그런 거를. 면접 밴드를 거의 한 10개, 12개인가 만들어가지고 전체 밴드가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쭉 움직이는 그렇게 해서 면접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가려고 해요. 근데 그 준비를 하고 그렇게 조를 짜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얼로케이션 하는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뭐 선생님 하십시오, 누가 하십시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작년에는 합격하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딱 끝나고 나서 교수님 제가 그걸 좀 하겠다고 그러셔가지고 밴드 안에서 전체 리스트를 쫙 받고 그 받은 리스트를 지역별로 다 나누고 뭐 그런 역할들을 좀 도와주셨어요. 거의 조교처럼. 제가 거의 눈물을 흘렸죠. 저렇게 감사하게 해주시다니. 올해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제가 하려고요. 네.
제가 잘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려고 레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면접 특강 듣고 우리가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면 좋겠는지를 잘 이제 논의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를 해 가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러면 그건 그때 가서 사실 고민해도 돼요. 예. 뭐 나는 발표 날 때까지 면접 준비고 공부가 안 할 거야. 그럼 그때까지 뭐 하실 것인가? 나 뭔가 할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뭔가 일상에 할 것이 많으면 그럼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시험을 그걸 잘 봤어야 되는데 이게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실 거라면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면접에 올인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선생님들에게 그냥 무작정 하십시오. 무작정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선생님들 나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봐왔으면 1년 동안 가족보다 친척보다 더 많이 계속 만나고 이렇게 강의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애정이 있습니다. 네. 진짜예요. 네. 그래서 잘 돼서 합격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지 다른 목적과 의도는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이 면접 강의 듣기 전까지 한 시간은 좀 남았으니까요. 조금 여유롭게 편하게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답에 나왔던 카페인 한 잔씩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